네, 안녕하세요. 이수농법인의 문인기 노무사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기초 노무관리 진단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아마 좀 계속 저랑 이제 같이 들으셨던 분들은 사실 무언가 특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한 번 더 강조하고 되짚고 넘어가자는 의미도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저랑 좀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한번 새롭게 좀 알고 다시 가시는 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그리고 유의사항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근로계약서는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모든 건 다 계약관계잖아요. 민법이든 뭐든지 간에 계약관계인데 특히 근로와 관련해서는 이 근로계약서라는 거를 꼭 써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급여대장이라고도 있는데 급여대장도 당연히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한데 이것보다는 그래도 우선 첫 번째로는 근로계약서가 먼저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 보이시죠?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하면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급여대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과태료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과태료보다는 그래도 벌금이 조금 더 무거운 형벌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주의를 좀 집중해서 보셔야겠죠. 우선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급여대장이 반영돼서 근로계약서가 되고 등등등등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를 어쨌든 작성하고 교부를 해줘야 되는데 단순히 주는 거를 그냥 주면 안 돼요. 어쨌든 서면으로 명시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여기 보시면은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등등등등이 있는데 쉽게 그냥 개구직이라고 하거든요. 앞글자만 따서 계산 방법, 구성 항목, 지급 방법이 있는데 이런 개구직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근로하는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타나 있는 상태에서 교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서 같은 데 보면은 그냥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본급하고 300만 원 끝.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만 적혀져 있다면은 뭐가 안 들어갔을까요? 우선 기본급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으니까 구성 항목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계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본급 300만 원으로 정할 거면은 그 옆에다가 이 300만 원이 어떻게 산출된 건지를 적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 40시간 기준해서 주휴수당까지 가정해서 월 209시간, 월 209시간에서 300만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 방법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이나 휴일 휴가 같은 거 있는데 이런 건 좀 기초적인 사항이고 그냥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냥 저희가 업체 같은 데 방문하다 보면은 정규직 근로자분들만 고용하는 데도 있지만 가끔가다 이렇게 기간제 내지는 단시간 근로자분들이라고 해서 이런 분들을 고용하는 분들이 계세요.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퇴직금이나 연차 때문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1년 이내로 좀 고용하실 분들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반면에 단시간 근로자도 마찬가지예요.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면은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아르바이트 분들, 파트타이머 이런 분들이 다 단시간 근로자로 보여지겠죠.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은 하나예요. 그냥 뭐냐면은 계약의 종료 기간이 있는 거예요. 정규직은 쉽게 말해서 계약의 종료 기간이 없죠. 그냥 시작 시간만 있는 거예요. 근데 기간제 같은 분들은 어쨌든 계약의 시작과 종료가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약의 종료 시점이 있다. 그리고 그거 하나 빼면은 사실은 정규직 분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단시간 근로자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정규직 분들은 이게 가능해요.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적을 때 그냥 우리 사업장은 주 5일 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합니다. 다만 사업장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은 가능합니다. 대충 이렇게 적어 놓거든요. 전혀 무방합니다. 괜찮아요. 근데 단시간 근로자분들은 근로일마다 그 해당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적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하루에 6시간만 일해요. 그러면은 그냥 월, 화, 수, 목, 금
6시간, 6시간, 6시간 이렇게 가면 되겠죠. 간단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월, 수, 목은 8시간씩이라고 그쵸. 월, 수, 금은 8시간, 그 다음에 화요일, 목요일은 4시간 이렇게 퐁당퐁당 일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월, 수, 금, 뭐 월, 화, 수, 목, 금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해당 근로일마다 8시간, 4시간, 8시간, 4시간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돼요. 이거를 좀 많이들 까먹으세요. 사실은 단시간 근로 계약서를 쓸 때 많이들 까먹고 많이들 모르고 많이 그냥 대충 넘겨짚고 가는. 그치만 이것도 보시는 것처럼 이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이 내용이 빠졌다 그러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교부했더라도 그거는 법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제 단시간 근로자를 어디서 많이 사용하냐면은 대부분 좀 영세한 소규모업체에서 특히 단시간 근로자분들을 많이 사용하세요. 그리고 서비스 업종에 특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가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뭐 주의사항 등등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1, 2가 이렇게 있죠.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업체 같은 데 방문하셔가지고 솔직히 뭐 근로계약서 쓰고 줘야 됩니다 다 알거든요. 근데 근로계약서 쓰고 줄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언제 작성하나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출근일 또는 출근하자마자 곧바로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한 일주일 정도 써보고요. 그 다음에 작성하려고요. 그런 분들 다 걸리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는 출근한 당일 혹은 일을 하기 전에 그 전에 쓰는 거예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계약서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먼저 계약서를 서명하고 그 다음에 다음 루트 실제 뭐 업무가 진행이 되는 거지. 근로계약도 똑같아요. 근로를 하기 전에 쓴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계약기간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라고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이런 거죠.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최저임금 감액 때문에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근무 시작일 내지는 출근일 똑같죠? 근무 시작일이나 처음으로 출근하는 날이나 이렇게만 기재하거나 아니면은 우리는 계약직으로 쓸 건데 라고 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근무 시작일이 예를 들어서 뭐 2020년 2월 1일이다 이러면은 계약기간 만료를 만약에 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할 거야 우리는 그러면은 2021년 1월 31일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계약기간도 명시를 해주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제 계약기간을 1년이나 6개월로 작성하면 안 되는지 그러니까 계약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도 자기가 뭐 법 위반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계약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하기 나름이죠. 당사자 간의 자유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하루로 하든 1년으로 하든 뭐 10년으로 하든 전혀 상관없어요. 물론 이제 10년은 사실상 계약 기간이 이제 2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기간제를 안 보겠으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1년이나 6개월로 작성해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혹시라도 이제 최저임금 감액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최저임금 감액 같은 경우는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식의 최저임금 감액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1년 이상의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쓰거나 아니면 그냥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 교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보면은 이제 뭐 복사해서 교부하거나 내지는 그 이제 사진을 찍어서 문자나 톡으로 보내라 이건데 기본적으로 복사를 해서 서면으로 줘야 돼요. 서면으로 주는데 나중에 교부를 했다라는 거는 사용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이게 나중에 입증하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저는 분명 줬어요. 근데 근로자가 나중에 아니 나 못 받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노동청 가서 사용자가 입증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입증하죠? 준 건 확실해요. 근데 입증이 안 돼요.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해요. 사진을 찍어서 문자나 톡으로. 왜냐면 이거는 남잖아요. 나의 핸드폰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고 제 생각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까지만 알거나 혹은 작성해서 줘야 된다까지는 알아도 이 줘야 된다의 입증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라는 것까지는 아마 모르실 거예요. 많이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좀 놓치실 것 같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들 한번 좀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수습기간인데, 여기서 말하는 수습기간은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 수습기간이에요. 회사 나름대로 수습기간은 뭐 6개월로 둘 수도 있고 1년으로 둘 수도 있고 그건 상관없어요. 어느 정도 합리성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수습기간은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 수습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회사 자체적으로 6개월, 1년 두는 거 문제 없습니다. 합리성만 있으면은. 두 번째로, 수습기간 중에는 이제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감액을 전제로 한 수습기간이에요.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이거 끝나고 바로 나오니까 연달아서 볼 수 있으니까요. 우선은 보면은 이제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돼, 이에요. 또 상당히 좀 좋죠. 왜냐면은 최저임금이 최근에 좀 계속 요 몇 년 동안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현재 2020년 기준으로는 8,590원인데 그래도 여기서 90%를 좀 깎아서 그 금액으로 지급해도 되니까 어느 정도 많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사업장 같은 데 방문했을 때 최저임금 뭐 이렇게 감액을 좀 모르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알려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시죠. 뭐 좀 사이즈가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없는데 가끔씩 우리는 주유랑 퇴직금 없어 라는 사업장이 계세요. 우리 한 월 300, 400 맞춰줄 건데 대신에 주유랑 퇴직금은 없어 이런 사업장. 근데 기본적으로 이건 강제사항이에요. 그냥 이게 15시간이 주거든요. 일주에 15시간만 근무하면은 무조건 줘야 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설령 내가 안 맞는다고 전 받지 않을게요라고 근로자가 당시에 뭐 자기가 서명하고 지장 찍고 이래도 나중 가서 주세요 이러면 줘야 됩니다. 임금 체불 무조건 걸려요. 그 다음에 퇴직금도 마찬가지죠. 1년 이상 근무하면은 의무예요. 내가 아무리 안 받겠다라고 해도 이거는 법으로 무조건 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분이 퇴사하고 나서 노동청에다가 진정을 넣는다 내지는 고소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빠져있지는 않은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휴수당이 과연 지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근로계약서예요. 근로계약서. 약간 처음으로 좀 돌아가 보면은 제가 이때 말씀드렸죠. 아까 전에 근로계약서 안에는 임금의 계산 방법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 계산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급 항목에 기본급을 계산할 때 주유가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근로계약서 작성 시의 주의사항을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교부가 아닐까. 많이들 놓치는 거. 첫 번째는 교부. 두 번째는 수습기간은 3개월까지 들 수 있고 이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보다 좀 낮게 줘도 가능하다. 이 두 가지는 한번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이런 거는 뭐 거의 다들 아실 테니까요. 네, 그래서 특히 교부는 놓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약간 좀 우리는 잘 압니다, 신경 쓰고 있습니다 라는 좀 티를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최저임금과 수습기간 감액을 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은 이제 뭐 매년 이렇게 8월 초에 해가지고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도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말까지 적용되는 거고요. 올해는 이제 8,590원입니다. 뭐 최저임금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일 텐데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8,590원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한 달 월급을 산정하면은 179만 5,310원이 나오죠. 제 생각에 이거는 그냥 외우고 다니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외우고 다니는 게 좋다기보다는 외우고 다니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최저임금의 감액이 가능하면 얼마까지 가능하냐? 앞에서 본 것처럼 최저임금의 90%까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감액을 그냥 무조건 될까요? 그건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최저임금의 감액 요건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저임금법에도 나와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1년을 정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정하거나 내지는 정규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선 해당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하죠.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하고 세 번째는 단순 노무 업무가 아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단순한 업종은 수습기간을 둘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수습기간을 두는 취지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제 근무가 좀 어려우니까 수습기간을 두고 이때는 약간 배우는 시간을 가져라.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최저임금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라는 건데, 애초에 이런 단순 노무 업무는 그런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재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년 이상 정하는지. 두 번째, 최대 3개월만 가능하다. 세 번째, 단순 노무이면 안 된다. 참고로 단순 노무를 어디서 판단하냐? 여기서 판단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2018-23 뭐 이렇게 등등등 있는데, 여기서 판단하는 거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약간 좀 사이즈가 큰 사업장 위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정기 상여금이랑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되는 비용들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최저임금을 산출할 때 보통 뭘로 보시죠? 그냥 기본급 갖고 보시잖아요. 기본급이 8,590원 이상인데, 근데 사실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 상여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실 이게 더 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정기 상여금보다는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적 임금으로 지급되는 게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적 임금으로 지급되는 거는 해당 연도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의 5% 이상은 산입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사실 되게 좀 어렵죠. 어려운데 여기 아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2020년에 해당 연도를 2020년으로 볼게요. 그럼 2020년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이라는 말은 이거예요. 179만 5,310원. 제가 아까 앞에서 이건 외우세요 라고 했던 거 있죠? 이 금액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2020년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이라는 거는 결국 2020년 최저임금으로 일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를 가정했을 때에 나오는 월급인 179만 5,310원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곱하기 0.05를 해야 5%겠죠. 따지면 이겁니다. 그래서 복리후생적 임금, 지금 아래가 좀 잘렸는데 179만 5,310원 곱하기 0.05, 0.05는 뭐예요? 5%죠. 5% 하면은 월 89,766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넣겠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매달 그런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체력 단련비를 10만 원씩 줘요. 이렇게 체력 단련비를 그냥 복리후생 용도로,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 용도로. 그러면 보세요. 5%인 이 금액을 초과하면 산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린 체력 단련비로 10만 원을 주는데 현재 기준 금액이 89,766원이죠. 그럼 10만 원에서 89,766원을 뺀 대략 만 얼마의 금액이 나오겠죠? 만 뭐 한 200 얼마가 나올 텐데 그 금액은 최저임금 산출할 때 포함해라. 기본급에다가 그 금액 포함해서 구해라. 이런 거예요. 뭐 식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복리후생 용도로 만약에 식대를 주는 거예요. 근로자분들에게 식대 한 15만원, 10만원 준다 그러면은 똑같이 그 해당 금액에서 89,766원을 뺀 나머지 차액, 그 차액은 최저임금 산출할 때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편하게. 가정을 해서 우리 사업장은요. 근로자에게 복리후생적 용도로 38만 9,766원을 매달 지급해요. 가정을 해볼게요. 38만 9,766원을 지급하는데 복리후생적 보면은 이거잖아요. 그럼 38만 9,766원에서 8만 9,766원을 빼니까 매달 복리후생적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 중에서 30만 원은 쉽게 말해서 여기 더하는 거예요. 그 30만 원은 기본급에 더해서 최저임금을 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기본급이 이거보다 낮아도 이런 식의 임금이 있어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면은 기본급이 낮아도 최저임금 구할 때는 법 위반이 아닐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선 첫 번째로 이렇게까지 좀 아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많이 없을 거고, 두 번째로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기본급은 좀 낮추되 가끔 가다 뭐, 우리는 그래도 근로자들이 있으니까요. 그냥 뭐, 식사 얼마 주고요. 아니면 뭐, 가사수당 내지는 가족수당 등등으로 얼마씩 줍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구할 때 그래도, 여기는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따지고 보니까 법 위반이 아니네요. 괜찮습니다. 라는 걸 알려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여금도 마찬가지 같은 방법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시근로자수 판단인데, 사실 이거는 상인 노인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돼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상인이나 사업장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없을 것 같기도 해서 이거는 좀 편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상인 노인의 가장 큰 차이는 뭐 연차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산수당도 있고요. 왜냐면 5인 이상부터는 연차도 줘야 되죠. 야간근무, 휴일근무, 연장근로 하면 가산수당 붙죠. 그 다음에 해고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4인과 5인을 판단하는 게 좀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정 사유가 발생한 그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연 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세요. 여기서 말하는 연 인원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냥 하루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하루 기준으로 근로자가 몇 명이나 쓰니 이런 거거든요. 그거를 전체 우리 사업장의 가동일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면은 뭐 이런 거죠. 보시면은 갑을, 병정, 무, 기라고 해서 6명이 있는데요. 평일에는 3명만 일하고요. 주말에도 3명만 일해요. 그럼 이때 상시근로자는 몇 명이냐라고 보면은 5일 동안 3명이 근무함으로 평일 기준 연인원은 69명입니다. 주말 이틀 동안 3명이 근무함으로 주말 8일 기준 연인원은 24명입니다. 그래서 가동일수는 총 31일이라고 치면은 상시근로자들은 3명입니다. 근데 복잡하죠. 복잡한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루에 몇 명이라냐? 이거예요. 우리 회사가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회사라고 치면은 알겠다. 그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에 하루에 몇 명이래. 그래서 이거를 보는 거예요. 몇 명이라는지 봐서 5명이 넘네? 그러면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얘기고요. 5명이 안 되네? 이러면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더 따지고 들어가면은 몇 가지 예외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만약에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 안 된다. 물론 거의 다 넘으실 거예요. 거의 다 넘으실 건데 만약 5명이 안 된다 이러면은 이런 거 보셔야죠. 할증하는지, 두 번째로 연차 수당도 주는지, 세 번째로 막 해고하고 싶은데 막 해고를 해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 고민하고 있다 이러면은 말씀을 주셔야죠. 50% 할증 안 하셔도 됩니다. 연차 안 주셔도 됩니다. 해고 자유롭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 산정 방법이랑 해고 통보및 해고 예고 수당인데요. 퇴직금 산정하기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사업장분들은 만약에 뭐 퇴직연금 같은 거를 좀 넣고 있다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퇴직연금 이런 것도 운용 안 하고요. 그냥 퇴직금 줍니다. 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어떻게 산정하시는지는 굉장히 좀 까다롭고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많이들 놓치고 있는 해고 예고 수당 이것도 한번 같이 이번 기회에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퇴직금은 크게 보면 퇴직급여라는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퇴직급여라는 거는 결국 퇴직금 제도랑 퇴직연금 제도를 합친 겁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확정급여형이라고 불리우는 DB형,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이라고 불리는 DC형,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해서 이제 뭐 IRP라고 있고요.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사업장이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하고 있다, 들고 있다 이러면은 사실 크게 신경 쓰실 무언가가 없어요. 왜냐하면 퇴직연금 제도 들고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퇴직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업주분께서 관심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는 결국 그런 퇴직연금 운용회사를 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좀 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산업재 이제 4대 보험이라고 하죠, 흔히. 4대 보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산재보험료라고 있어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분께서 100% 부담하시는 보험료거든요. 산재보험료는. 근데
이렇게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면은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좀 경감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는 사실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 주세요? 이거 어떻게 산정하는지 아세요? 라는 방향으로 나아가시면 되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한다 이러면은 이거 관련해서 좀 산재보험료를 감경시킬 건덕지가 있는데 라는 말로 좀 이슈를 부각하시면은 나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산정을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들어보셨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인데, 구체적으로 차이를 말씀드리기는 지금 너무 어렵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그러니까 매월 발생하는 수당들이죠. 주휴수당 내지는 가산수당들 산정할 때는 통상임금으로 하고, 평균임금은 퇴직금,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구하는구나,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정 방법이라고 있는데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선 기본적으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균임금의 31분 이상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제가 딱 1년만 근무하고 나갔어요. 그러면은 전 퇴직금으로 쉽게 말해서 한 달치 임금 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1년 6개월을 일을 하고 나갔어요. 그러면은 퇴직금은 그냥 1.5개월치 임금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2년을 일하고 나가면요, 퇴직금은 그냥 월급의 2달치를 받는다라고 좀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말한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만약에 뭐 임대 때는 비율로 산정한다, 그 다음에 뭐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 지급하기 때문에 뭐 일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지급 안 합니다, 등등등등이 있는 겁니다. 퇴직금은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하기 때문에요. 평균임금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근데 평균임금은 사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발생된 3개월 동안에 뭐 지급된 총임금 금액, 그게 총일수를 나눈 금액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식을 보면 이런 거예요. 임금 총액에서 뭐 총일수를 나눈다, 이런 겁니다. 근데 되게 어렵죠. 어려워서 사실은 저는 어떤 걸 추천드리냐면은 네이버에 그냥 고용노동부를 쳐가지고요, 고용노동부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퇴직금 계산기라고 다 있거든요. 그거를 차라리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훨씬 편하고 그게 정확하고, 설령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고용노동부에서 산출한 퇴직금을 가지고 지급했습니다라고 노동부에다가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도 뭐 별 말을 못하죠, 사실은. 그래서 그냥 이런 거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구하는구나. 그러니까 퇴사하기 이전 최종 3개월치 임금을 그 3개월치 일수로 나눠서 평균 임금을 산출하고, 그럼 최종 3개월치 임금을 그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면은 1일, 하루의 평균 임금이 나오겠죠. 거기다가 그 사람이 실제 근무한 거 이제 분속 기간은 뭐 이렇게 비율로 구하는 건데 되게 어려우니까 실제 계산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하시고, 대신에 그래도 어떻게 구하는지라도 좀 이 개념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평균 임금을 구해서 뭐 지급할 때는 결국 그냥 이제 비율로 지급하는구나. 뭐 1년 일하면 한 달치 월급이니까 2년 일하면 2달치 월급이겠구나. 3년 일하면 3달치 월급 지급한다. 뭐 1년 6개월이라면은 1.5개월, 뭐 월급의 1.5 곱해서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고해고 수당인데요. 사실 뭐 평균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평균 임금은 그냥 임금이면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임금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임금으로 보기 힘든 것들은 빠지는 거죠. 애초에 임금이 아니니까. 그 다음은 해고해고 수당인데요. 사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은 제 생각에는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들께서 만나는 사업장 거의 없으실 것 같아서, 상시 근로자 수 그냥 5인 이상 이거 보고 그냥 해고해고 수당이 뭔지에 대해서만 좀 구체적으로 알아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해고해고 수당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때
근로자는 어쨌든 자기가 근로를 제공해서 일을 하고 그거에 가지고 이제 근로소득을 얻고 그걸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사실 근로자에게 있어서 이 근로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어떻게 보면 생존권이랑도 직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법에서 뭐라고 해놨냐면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한 달 정도 기간을 둬라.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 근로자가 다음 근무지 이렇게 이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업주가 우리는 이 근로자랑 함께하기 너무 싫어. 근데 당장이라도 내쫓고 싶어 라고 할 때는 그러면은 그 근로자가 너무 불리해지니까 바로 내쫓고 싶을 때는 내쫓아라. 대신에 한 달치 임금을 줘라. 이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다음 이직을 준비하는 기간을 최소 한 달 정도는 좀 보장을 해줘라 라는 의미로 하는 거라서 보시면은 해고하려는 날에 최소 30일 전에 미리 좀 예고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몇 월 며칠자로 해고됩니다 라는 거고 30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 수당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30일분이에요. 쉽게 말해서 제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치면은 그냥 300만 원 주는 게 아니고요. 왜냐면은 제 월급이 300만 원이지만 거기서 실제 일하는 일자만 따지면은 대략 한 24일, 23일 이 정도를 기준으로 300을 주는 거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딱 보면 그냥 뭐 한 달치 주라는 거 아닌가라고 싶지만 아니에요. 하루에 통상임금을 구하면요 그거 곱하기 30 해서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제 월급이 400 정도 되면요 보통 해고 수당은 한 450, 460 정도 나와요. 왜냐면은 1일치 통상 그냥 한 달치 임금을 주는 게 아니라 하루치 시급을 그대로 곱하기 30을 때려서 주는 거라서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부담이 돼요. 특히나 기본급이 높은 사람일수록 해고 수당은 많이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30일 전도요 도달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근로자가 해고 예고 통보 내지는 해고 예고의 그런 통지를 근로자가 받아본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30일은 여유를 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야 우리 너 나가 이랬는데 만약 근로자가 그거를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늦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30일이 안 될 수도 있죠. 이거는 무조건 근로자에게 그 해고 예고라는 의사가 도달하고 나서 30일이 지나야 된다라는 거고 다음으로는 이제 뭐 임금체불과 민영사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뭐냐면은 이제 가끔 가다가 임금체불로 이렇게 좀 진정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사업주분들이 이제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은 그래도 혼자서 잘 좀 대처를 하실 수 있겠지만 특히나 처음이신 분들은 대처가 안 돼요. 너무 무섭거든요. 갑자기 노동청에서 조사받으세요라고 출석하세요라고 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너무 무서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금체불과 형사처벌 그리고 다음 파트인 이 진정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좀 더 간략하게 그냥 어떻게 진행이 됩니다라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임금체불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거죠. 일을 했는데 돈을 다 안 줬어요. 그러면 임금체불인 거죠. 그래서 보면은 뭐 반의사 불벌죄라는 어려운 말로 있는데 그런 거예요. 임금체불은 결국 임금을 안 주면은 처벌을 받지만 임금 줬어요. 나중에라도 임금을 주고 근로자가 저 뭐 받을 거 받았으니까 처벌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은 처벌 안 되는 거예요. 반의사죠. 그러니까 내 의사에 반해서 벌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지연이자제 20%라는 게 있는데 퇴사하고 나서 이제 보통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못 받았어요라고 하는 건 퇴사하고 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퇴사하고 나서는 20%예요, 이자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은 20%면 뭐 20만 원이죠. 이런 식으로 이자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체불이 안 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일정 요건이 있는데 그 일정 요건에 충족하면은 체불사업주 명단이 공개되고요. 이런 게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저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나 각종 고용 장려금 할 때 이 사람들은 다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는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중요해요. 보시면 뭐 지연이자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 결국 민사에서 문제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소멸시효랑 공소시효가 나눠져 있는데요. 소멸시효는 말 그대로 내가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 민사.
그거는 3년이고요. 공소시효는 나에게 돈을 안 줬으니까 저 사업주를 처벌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건 5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 임금체불로 근로자 했었는데요. 3년 지났으니까 저 이제 완전 자유로운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돈은 안 줘도 될지 몰라도요.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처벌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3년만 알고 사실 5년은 몰라요. 5년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알고 가시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세이브랜덤 계산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간단하죠. 퇴직금 같은 경우는 그냥 안 준 거 100% 계산하는 거고요. 연차 미사용 수당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면 임금 채권으로 전환된 날로부터 3년간 청구라고 나와 있는데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데 그냥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차는 저희가 1년 동안 못 쓰면 수당으로 발생하잖아요. 그 수당으로 발생한 시점에서 그냥 3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임금도 맞죠? 이렇게 진정 접수일로 역산해서 3년 기간만 청구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핵심은 이런 겁니다. 그냥 민사는 3년이고요.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이라고 있는데 주면은 끝나는 거냐? 아닙니다. 원래 주기로 정한 시점에서 하루만 늦어도 임금체불로 처벌 가능하고요.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합의만 하면은 기간 연장 가능하고 분할지급도 합의만 하면은 당연히 가능하겠죠. 많이들 놓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다음 달 15일에 월급을 주는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2월에 월급은 언제 나가죠? 3월 15일에 나가죠. 근데 예를 들어서 2월 10일쯤에 퇴사하신 근로자분이 계신 거예요. 그럼 사업주분은 당연하게 어쨌든 2월달 월급은 우리 3월 15일에 나가니까 그냥 3월 15일에 주면 되겠거니 해서 3월 15일에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걸려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안 했다라는 것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은 2월 10일에 나가면요. 퇴직 후 14일이니까 대략 한 2월 24일까지는 줘야겠죠. 그게 법으로 줘야 되는 기간인데 사업주분들은 그냥 우리는 원래 다음 달 10일인데 우리는 원래 다음 달 15일인데 라는 생각 때문에 그때 같이 나갑니다.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하루만 늦어도 체불이니까 당연히 처벌받겠죠. 그러면은 그런 거를 좀 방지하려면 근로계약서 같은 데에다가 적어두는 게 편해요. 퇴사 시에는 본래 임금 지급일에 금품을 청산합니다 등의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게 바로 노사 간의 합의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은 퇴사할 때 별도로 우리 금품 청산은 며칠까지 합니다라는 거를 적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자기는 정확히 그 지급하기로 한 날짜에 줄 거 다 주는데 막상 법 위반이라고 하네? 라고 하는 좀 억울한 상황에 빠지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반의사불법죄라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임금 채권은 소멸시효는 3년이라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최우선면제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건 좀 어려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사건이 들어가면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노동부에 접수합니다. 접수는 당연히 근로자가 하겠죠. 접수하면은 해당 감독관이 배정되고요. 그 감독관이 사업주에게 통지합니다. 그 이후에 출석하세요, 나오세요 라고 해서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고요. 만약에 조사해보는데 혐의가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줄 거 다 줬고요. 체불공품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고 만약에 실제로 체불된 게 있다거나 무언가 혐의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임금 체불이 한 200만 원 있으니까요. 이거 언제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하세요. 이런 식으로 시정지시가 내리고 시정이 되면은 대부분 다 이제 완료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임금 체불 진정을 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분들은 저는 돈만 받으면은 사업주분 처벌 원하지 않아요 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에 시정지시가 안 된다라고 하거나 또는 근로자가 곧 죽어도 그냥 돈 받아도 처벌을 원해요. 이러면은 검찰에 이제 입건돼서 송치가 됩니다. 보면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처음 노동부가 진정 접수가 되면은 이제 진정 사실 통보되고 자율적으로 좀 해결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안 되면은 조사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조사를 거치고 피진정인 사업주분도 같이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체불공품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시정지시를 내리겠죠. 지급 후 만약에 근로자랑 합의를 하면은 처벌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합의하면은 처벌이 안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처벌까지 가는 거고요. 반면에
아예 그냥 지급도 안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벌금까지 나오는 거고요. 하나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벌금을 내가 내면은 그 체불금품을 근로자에게 안 줘도 되냐? 이건 아니에요. 체불금품을 근로자에게 주는 건 주는 거고 벌금은 나라에다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입니다. 여기도 나와 있죠. 그래서 임금처벌 처벌받나요? 합의만 하면 처벌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벌금 안 내면 체불금품 안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형사처벌 형사처벌대로 받는 거고 체불금품은 민사를 통해서 지급하시는 거고 벌금은 대략 10에서 20%의 범주 내에서 그러나 고의성을 따져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분할해서 여러 번에 줘도 되나요? 결국은 채권은 결국 근로자랑 합의만 하면은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대 보험인데 약간 좀 계속 이어서 할까요? 아니면은 이어서 아니, 많이는 안 남았어요. 좀 이어서 할까요? 우선 4대 보험 관리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4대 보험 가입지 상이라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일자리랑 두루누리 안정자금.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이제 일자리랑 두루누리를 하실 테지만 2020년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받았던 사업장도 일자리를 다시 신청을 들어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이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건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215만원 이상, 215만원 이하라는 거. 그 다음에 1개월 이상 가입되었을 1개월 이상 이제 피보험 자격이 유지된 시점부터 나온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좀 외우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인 미만은 11만원, 이제 뭐 이렇게 보면은, 그쵸. 그 다음에 보면은 10만원, 뭐 8만원, 8만원, 6만원, 6만원, 4만원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5인 이상에 비해서 2만원씩 플러스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루누리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신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서 90%, 80%, 기존은 30%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다 좀 아실 것 같아서 빠르게 넘어가고요. 산재인데 산재 처리 방법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좀 사업주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산재 신청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업주분이 무언가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사업주분이 이거는 꼭 해주셔야 돼요. 산업재해 조사표라는 거를 작성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해 주시는 거고 30일 내로 제출이 안 되면은 700에서 1,500만 원 사이에 과태료가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산업재해 조사표를 무조건 제출해야 된다라는 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죠. 만약에 산재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에요. 그럴 때에는 산재 승인이 난 이후 30일 이내로 산업재해 조사표라는 거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산재 관련해서 뭐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굉장히 뭐가 많겠지만 이것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업재해 조사표. 산업재해 조사표는 30일 내에 내야 되고 안 내면 과태료가 엄청나게 셉니다. 이것만 알고 계셔도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이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